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뉴욕 증시는 채권 시장이 재앙 군인의 날로 입장한 가운데 각종 글로벌 이벤트들에 대한 관망세로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재정절벽 위험을 벗어나기 위해 의회 지도부와 협상을 앞두고 현지 시간으로 13일은 노동계 지도자들과 14일에는 기업 CEO들과 만나기로 하며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스 재정개혁 이행 시한을 2년 더 연장하게 되면 오는 2016년까지 326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45조 1,300억 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10월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위안화 가치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일본의 3분기 실질 총 국민 생산이 마이너스 3.5%로 지난해 4분기 이후 처음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5.0%로 크게 줄었고 공장 설비 투자도 3.2% 줄었습니다. 검찰 간부 김모 씨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찬 특임검사는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을 소환 조사한 뒤 오늘 새벽 돌려보냈습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1월 13일 화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전화 기다립니다. 대선 후보들의 경제정책,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오늘 박근혜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서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할 말 있으신 분들 많으시죠? 전화 주십시오. 02-2000-4974부터 5까지 두 대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부 두 번째 이슈로는요, 자영업자의 위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 겪는 분들 많으시죠? 자영업 위기. 여기에 대해서 할 말 있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02-2000-4974에서 5까지 두 대 전화를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전화 기다리는 동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글로벌 마감 시황부터 살펴봅니다. 박지훈 외신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죠. 박지훈 캐스터. 네, 시황센터입니다. 뉴욕 증시 혼조세 보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장 마지막까지 갈피를 잡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장중 내내 빨간불, 파란불 번갈아 켜면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오늘 장중의 스탠더드 & 푸어스 500 지수는 지난 6월 이후 가장 큰 한 주간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유로존의 그리스 구제 방안에 대한 결과를 관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문에 증시가 반등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상승폭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을 살펴보면 애플이 0.7% 떨어지면서 7주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다우지수 별다른 변동이 없었습니다. 12,815.16으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 역시나 파란불 켜면서 2,904.26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S&P 500 지수만 빨간불을 켰습니다. 강보합권에서 1,380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 주요국 증시들 마감 상황 보겠습니다. 독일을 제외한 유럽 주요 증시들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두 가지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기 때문인데요. 먼저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그리고 그리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할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면서 증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와 프랑스 까크 지수 파란불 켰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영국 FTSE 지수는 5,767.27, 프랑스 까크 지수는 3,411.65로 마감됐습니다. 반면에 독일 지수는 빨간불 켰습니다. 강보합권에서 7,168.76으로 마감됐습니다. 네, 어제 마감한 아시아 증시 확인하겠습니다. 주요국 증시들 혼조세로 마감이 됐는데 일본이 약세 속에 마무리 지었습니다. 올 3분기 일본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일본 증시를 내림세로 이끌었습니다. 또 중국은 10월 수출이 늘어나면서 상승 탄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만 파란불 켰습니다. 1% 가까이 밀리면서 8,676.44 기록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각각 2,079.27, 21,430.3으로 마감지었습니다. 네, 원달러 환율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일 원달러 환율은 반짝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1,088.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박지훈 외신캐스터와 함께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최은진 기자 전화 연결해서 글로벌 마감 시황 관련된 내용 자세히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진 기자. 네, 최은진입니다. 뉴욕 증시는 등락을 거듭하는 장세를 보이다 혼조세 보이며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급락세에 따른 반발 매수세로 상승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대선 이후 재정 절벽 우려가 증폭되면서 지난 한 주 동안 200포인트가 넘게 빠졌지만 이번 주 첫 거래일에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강세에 나타났습니다. 또 중국의 지난 10월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4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수출 증가율도 5개월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다는 소식도 투자 심리를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장중한 때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와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앞둔 부담감에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재정 절벽은 올해 말 세금 감면 혜택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재정 지출이 자동 삭감되는 데 따른 충격을 의미하는데요. 이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에도 불구 상승 탄력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전망도 그리 밝지만은 않다고 보는 쪽도 우세했기 때문에 지수 상승에 발목을 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재향군인의 날로 뉴욕 채권 시장이 휴장을 한 가운데 거래가 한산했다는 점도 지수 상승을 제한했습니다. 주요 종목으로는 페이스북이 있었는데요. 기업 공개를 하면서 임직원들에게 주식 매각 금지 기간이라는 것을 뒀는데 이 기간이 끝나면 임직원들이 주식을 내다 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장중 $19 선도 무너졌지만 이내 급등하면서 4% 이상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그리스발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소폭 하락하며 마감했지만 독일 증시는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유럽 시장은 그리스 의회의 내년도 긴축 예산안이 가결되고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강보합세로 시작했으나 미국의 재정 절벽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상승 흐름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그리스에 대한 차기 구제금융 지급 문제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최은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에는 엠머니 단독 취재한 소식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G그룹의 반기회사죠. 희성그룹이 삼보, ENC와 희성전자를 잇따라 상장합니다. 주식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상장을 추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나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LG그룹의 반개 기업인 희성전자가 내년 3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추진합니다. 희성전자의 공모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으로 결정됐습니다. 희성전자는 LG와 GS그룹의 일가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구본모 LG그룹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이 지분 42.1%를 갖고 있습니다. 또 구본무 회장의 막내 동생 구본식 희성그룹 부회장이 29.4%, 구 부회장의 장남인 구웅모 씨가 13.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는 GS그룹 일가의 몫입니다. 희성전자는 LCD 패널에 들어가는 백라이트 유닛 등을 공급하며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주요 거래처에 물량의 대다수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백라이트 유닛 사업에 진출한 1999년 277억 원에 불과했던 매출은 LG그룹의 지원을 받으며 2년 만에 1245억 원으로 뛰더니 2006년에는 1조 3천억 원으로 큰 폭의 성장세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보다 6.4% 늘어난 3조 6,500억 원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34.8% 감소한 735억 원, 순이익은 58.5% 줄어든 227억 원이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희성전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삼보 ENC도 유가증권 시장 상장이 추진됩니다. 재계에서는 그동안 소극적이던 희성그룹 계열사의 잇따른 상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본능 회장이 구본무 회장의 양자로 들어간 아들 구광모 LG그룹 차장을 위한 장기 포석에 들어간 것이란 분석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금이 모자라거나 신규 투자하기 위한 의도는 아니라며 희성그룹 회장의 경영권을 승계하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구본능 회장이 상장 이후 희성 계열사의 지분을 매각하고
LG 계열사의 지분을 확대해 구차장의 후계 구도를 준비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희성그룹 일가와 구본무 LG그룹 회장, 그리고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의 지분 변동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엠머니 이나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재정절벽 위험을 벗어나기 위한 의회 지도부와의 협상을 앞두고 대통령 선거 승리의 여세를 몰아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6일 의회 지도부와의 회동에 앞서 현지 시간으로 13일에는 노동계 지도자들과 14일에는 기업의 최고 경영자들과 각각 만납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말쯤 워싱턴 DC 이외 지역을 방문해 재정 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자신의 해법에 대한 대중의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그리스의 재정개혁 이행 시한을 2년 더 연장하게 되는 경우 오는 2016년까지 326억 유로, 우리 돈으로 45조 1,300억 원의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제채권단 트로이카의 실사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그리스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 시한을 2년 연장하게 되면 2014년까지 150억 유로, 2015년부터 16년에는 170억 유로 등 모두 326억 유로가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트로이카는 그리스의 재정개혁 프로그램에 대해 위험성은 크지만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의 연정은 개혁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눈에 띄는 진전을 보였다는 상반된 평가를 내렸습니다. 올해 외국인 자금이 아시아로 대거 몰렸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국내 증시가 인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자금이 유입되었다고 합니다. 자세한 현황을 최은진 기자가 전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아시아 주요국 증시의 외국인 순매수 금액은 390억 달러로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305억 달러나 늘었습니다. 가장 많은 자금이 몰렸던 나라는 184억 달러가 집행된 인도였고 그 다음 순위가 우리 증시로 132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조 7천억 원이 몰렸습니다. 8천억 원의 순매도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교해 15조 5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자금이 풍부해진 데다 신용경색이 다소 완화됐기 때문이라고 풀이합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외국인 자금들이 유입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용 경색이 좀 완화된 측면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져나가는 게 좀 둔화되면서 정상적으로 들어오는 자금들이 좀 일부 있었던 거고요. 특히 올해 외국인들이 가장 주목했던 업종은 운수장비 업종으로 6조 2,830억 원을 매집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융, 화학, 철강금속 등 주로 대형주와 경기 민감주를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외국인들의 투자 심리가 적극적 매수로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합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건 사실이고요. 2009년도, 2010년도랑 비교를 해보면 규모가 큰 규모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불확실성 완화나 이런 쪽으로 해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급격히 개선된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전문가들은 내년에 더 큰 규모의 외국인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M머니 최은진입니다. 중국의 10월 수출이 큰 폭으로 늘어나 위안화 가치가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2일 중국 위안화 환율은 달러당 6.22위안으로 전 거래일보다 0.26% 하락하며 위안화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위안화 가치는 중국이 관리 변동 환율제를 도입한 지난 1994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0월 중국 수출이 4개월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중국 경제 지표들이 호전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일본의 7월에서 9월 성장률이 지난해 대지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 일본 경제가 본격적으로 침체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3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 3.5%로 지난해 4분기 이후 처음 감소했다고 12일 발표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수출이 5.0%로 크게 줄었고 공장 설비 투자도 3.2% 줄었습니다. 네, 오늘의 집중 관찰 종목 알아보는 순서죠. 릴레이로 종목에 대한 실시간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은 유진기업입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동양증권의 박진희 차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목소리 좀 힘이 없으시네요. 피곤하신가 봐요. 아닙니다. 네. 어제 유진기업 차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접수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있었고요. 얼마 전에는 현직 서울고검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으로도 곤욕을 치르기도 했는데 악재가 지금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유진기업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최근 이슈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여러 가지 최근에 좀 악재가 터진 모습이긴 한데요. 유진기업이라고 한다라면은 여러분들 시멘트라든지 골재 등을 이용한 건자재 생산 및 판매하는 종합 건자재 업체입니다. 수도권 시장에서는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인데요. 레미콘 쪽에도 비교적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조조정을 위해서 하이마트를 롯데 쪽에 매각을 했고요. 그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등 계속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고요. 지방에 있는 공장들도 계속 속속 매각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사업을 정리하고 레미콘 쪽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본다라면 최근에 하이마트 매각에 따른 자금 유입이 향후 기업 동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재무구조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에 불거진 뇌물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압수수색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기업 많이 좀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약세 이유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악재가 동시에 많이 쏟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서서히 좀 이번 매각으로 인해서 자금 유입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이 종목은 조금씩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유진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봤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요? 네,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 있습니다. 네. 각종 악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특히 그런 부분을 떠나서라도 지금 현재 건설과 관련된 업종이 좋지는 못합니다. 사실 시멘트 관련주들은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요.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상승세를 타다가 악재가 터지면서 다시 주가가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시 바닥권의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도 급락 이후에 주가는 또 이내 좀 반등을 해서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마감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수급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어느 한쪽을 쏠려 있는 그런 모습들은 볼 수 없겠습니다만은 기관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딱히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큰 매매의 중심에 있는 종목은 아니고요. 개인들은 좀 그동안 많이 매도했던 부분을 다시 재매수하는 흐름이 어제 좀 나타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이 워낙 좀 많이 싸다라는 그런 인식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현재 수준에서 한 3,000원 정도에서 2,900원 정도를 바닥선으로 하는 바닥권 흐름을 좀 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제 저점을 손절선으로 놓고 방금 말씀드린 2,900원에서 3,000원 부근을 조금씩 매집할 수 있는 구간으로 삼아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기업이 구조조정을 해서 현금이 유입은 되고 있습니다만은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건설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많이 다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업황의 호정이라든지 경기의 회복을 좀 더 가시화권에 들어왔을 때를 투자 포인트로 잡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른 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양증권의 박진희 차장과 함께 유진 기업 집중 관찰해봤습니다. 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대선 후보들의 경제 정책을 순차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순서로요, 박근혜 후보의 경제 정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박근혜 후보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할 말 있으신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2000-4974부터 5까지 2대 전화 열려져 있습니다. 자, 스튜디오에는 세계경영연구원 홍병곽 고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일본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가서 보신 일본의 경제가 좀 어떻던가요? 일본은 오늘 접한 소식으로 봐서는 굉장히 지금 침체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마치 약 한 30년 전에 예. 저희가 영국을 보고 영국은 참 깨끗하고 좋은 나라인데
곱게 늙어가는 노인들이 사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좀 기력이 없고 노인들이 인구가 많고 일본 이번 가서도 같은 걸 느꼈어요. 예. 사람들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게 잘 살고 있는데 활기는 없더군요. 네. 역동성을 많이 잃어가는군요. 네, 많이 잃은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지금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일본이나 영국이 걸었던 길을 걷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연말에 대선이 있고요. 네. 고모님, 오늘부터 우리가 새 후보의 그 예. 경제 관련된 공약들을 좀 한번 살펴보는 예. 시간인데 예. 오늘 그 첫 순서는 이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예. 살펴볼 생각입니다. 예. 고모님께서 바라보시는 박근혜 후보의 큰 틀에서의 경제 관련된 공약의 기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역시 박 후보는 보수 정책, 경제적으로 보수 정책을 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지금 두 야당 후보가 이제 개혁 정치를 예. 이제 부르짖고 있는데 그 개혁 정치가 이 과거에 이제 그 대통령 이명박 씨 이전의 대통령들이 다 하고 싶어 했는데 별로 잘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경제라는 게 그렇게 정치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되는 게 아니고 또 그동안 한국 경제를 그나마 잘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구조를 손상을 시킨다 하면은 큰 문제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박 후보는 과거를 너무 깨지 않고 예. 서서히 이제 개선해 나간다. 그런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네요. 예, 기존의 네. 틀을 유지하면서 예. 또 수정보완해 나가면서 어떤 발전을 꾀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게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요? 제가 사회에 볼 큰 때는 혼란을 주지 않으면서도 필요한 그렇죠. 개혁을 해 나가는 그동안 잘해 왔는데 예. 그걸 자꾸 깰 필요가 부정할 없습니까? 필요는 없겠죠. 네, 네. 예. 자, 고모님. 먼저 앞으로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예. 어제 좀 이슈가 됐던 부분인데요. 이제 예. 박 후보 쪽에서 나온 것이 18조 행복기금을 예. 마련해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우리 뭐 정부의 재정 건전성 괜찮습니다만 우리 경제 내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지금 가계부채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박 후보도 그쪽의 중요성을 좀 인식을 하고 관련된 공약을 낸 것 같은데 예. 박 후보의 가계부채 해결 방안 한번 좀 짚어봐 주시죠.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는 없겠죠. 예. 빚진 사람들이 그걸 갚아줄 수도 없는 거고. 예. 가계부채의 그 압박을 좀 덜해주는 그런 방법은 있겠죠. 예, 금융기관하고 이제 정부가 노력을 해서 자산을 차업한다든지 서민 경기를 위협하는 그런 극단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도록 예. 그렇게 하는 거지 정부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빚을 갚아준다 하는 거는 모랄 해자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덮어놓고 쓰고 보고 도와달라. 도덕적 이거는 해이가 또 생길 수 있고요. 경제적으로 좋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고모님 제가 그 박근혜 후보가 가계부채 해결 방안으로 이제 제시한 걸 예.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평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0만 원 한도에서 10%대 장기 상한으로 전환하겠다. 예. 그다음에 DTI 60% 넘는 채무자 상환 기간 금리를 또 조정해주겠다. 예. 그다음에 다중 채무자 채권 기간 및 빚 독촉을 좀 중단하도록 하겠다. 예. 그다음에 연체된 학자금을 취업 후에 예. 상환할 수 있도록 연기하겠다. 그리고 최대 원금을 50%까지 감면해주겠다. 예.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은행을 죽이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은행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는 가뜩이나 은행이 지금 수익성도 없고 약한데 그렇게 하면은 빚진 사람은 좋지만은 은행을 죽여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재원 예산이 있느냐. 예. 그게 큰 문제인데. 지금 어제 안상수 새누리당 가계부채 특별위원장은 이제 기존의 각종 기금이 1조 한 8,700억 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10배에 달하는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좀 공상 같은 얘기 아닐까요? 제가 그렇죠. 생각에는 예. 가계부채를 해결하는 방법은 시간적으로 상환 기간을 좀 유예해주고
독촉하는 걸 좀 유예해주고 예. 이런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연한을 연장한다 하는 거는 가능한 얘기고 예. 정부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가지고 그러면은 충실히 세금 문 사람의 몫은 어디로 갑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제의 그 공정성도 잃는 거고 그렇게 간단히 후보들이 경제 전문가들하고 의논을 안 하고 예. 공수표 끊는 거는 좋지 않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선거 공약으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내놓는 거는 좀 기술적으로 좀 미흡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네요. 그게 국민의 인기 전설은 될지 모르지만은 예.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게 구체안까지 낸다 하는 거는 좀 예. 방법이 옳지 않다. 모두가 좀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재원 마련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이런 그럼요. 구체적인 안을 내놓으면 나중에 사실은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또 발목 잡을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국민들이 세금 낸 국민들의 그런 몫은 어디로 충분한 가요? 동의를 구하지 않고요. 그럼요. 예. 남의 돈 가지고 인심 쓰는 그런 정치 공약 같은 거는 좀 삼가했으면 좋겠네요. 제 생각에는. 지금 뭐 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홍병가 고문께서는 지금 박근혜 후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계빚 부채 문제 해결하는 방안 많이 잘못했다고 보는데요. 여러분도 아마 의견을 가지고 계시라고 보고요. 의견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아까 전화번호 말씀드렸죠. 2000에-4974에서 5까지 2대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계부채 관련되는 내용을 봤고요. 이제는 좀 부분적으로 크게 한번 묶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뭐 경제 침체기에 접어들고 있고요. 모두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새 후보의 접근 방법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조금 살펴봐 드리면요. 지금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을 우선시하겠다라는 사실 성장이라는 단어가 한동안 나오지 않다가 지금 이제 선거 막판에 가서 이제 성장이라는 얘기가 좀 나온 것 같고요. 박근혜 후보는 창조 경제를 통해서 성장을 이루어 나가겠다. 그다음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경찰을 2만 명 증원을 하겠다라는 공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인재, 청년 채용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를 좀 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된 얘기입니다. 최저임금은 임금 내에 전진적으로 인상을 할 것이고 정년은 타 후보는 이제 65세라고 했는데 60세까지 연장하도록 하겠다. 이것이 이제 일자리 관련된 공약입니다. 좀 살펴봐 주시죠. 그래서 다 좋은 얘기들인데요. 다 좋은 얘기예요. 좋은 이루어만 진다면 참 더할 나위 없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 그다음에 그전에 노무현 정부 다 하고 싶었던 일들인데 실질적으로 경제가 잘 따라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못한 건데 앞으로 하겠다는 의욕은 좋지만은 뭐 해외 일자리 한다, 뭐 최저임금 올린다. 해외 일자리도 고모님 저 이명박 정권 아래서도 많이 시도가 되어졌었는데 시도됐죠. 제대로 된 일자리를 못 구하고 젊은 청년들이 오히려 시간을 허비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쉽지가 않죠. 쉽지가 그러니까 않죠. 이제 장기적으로 교육도 시켜야 되고 언어 공부도 시켜야 되고 참 그게 단기적으로 잘 안 되는 건데 이제 각 후보들이 그래도 박근혜 후보의 그 공약은 또 두 야당 후보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보수적인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좀 점진적인 접근입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다른 두 후보는 이제 50%까지 인상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점진적으로 가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 정치가들이 기업 죽이고 은행 죽이고 그리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나중에 그러면 이런 공수표를 끊었다가 어떻게 그걸 이행을 하느냐 하는 게 큰 문제죠. 근데 이제 성장 위주의 정책을 하겠다 하는 건 좋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없잖아요. 누구는 성장 정책을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했나요? 그러니까 선거 때 나오는 여러 가지 선거 공약을 근데 이제 미국 같으면요. 이제 전문기관에서 이걸 다 분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게 어디서 나오느냐. 뭐 이론적인 근거가 어디냐. 근데 이제 한국은 아직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막 뭐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고 싶은 걸 이제 얘기한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네. 저도 이제 미국에서 공부할 때 그 TV에서 대선을 앞두고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을 보면 그렇게 지금 고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재원 분석부터 시작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소득층의 유권자들이 어느 후보가 당선돼서 어느 공약을 가져가면 실제적으로 소득이 얼마만큼 증감할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분석을 해서 내놓는데 사실은 우리는 분석할 시간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 또 그걸 분석하는 기관도 없어요. 기관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떤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분석할 수도 없고요. 참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대선 후보들의 이제 경제 정책을 조금 미시적으로 하는 것보다 큰 분위기가 어떠냐, 이 후보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그런 거를 오히려 보는 게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고모님, 정년 연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한 부분이긴 하죠. 물론 이제 기업들에게 강제적으로 부담이 되긴 하겠지만은. 근데 사실은 연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한국의 그 노인 인구들의 그 생계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는 정년제가 이제 없어졌거든요. 근데 정년제를 그렇게 법적으로 하는 거는 좀 시대착오적인 그러니까 인권 면에서 그렇습니다. 경제 면을 떠나서. 그래서 그거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네요. 고모님, 그다음에 복지 관련돼서 잠깐 뭐 경제랑 또 연관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요. 복지 관련된 것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기초 노령임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타 양 후보들은 구체적인 2배, 2배 인상이라는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지만 박 후보는 인상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동 수당에 관련돼서는 이것도 구체적인 안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양육 수당을 저변 확대하겠다라고까지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분의 선거 공약은 어느 정도 현실성은 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네요. 뭘 그렇게 하겠다는 게 돈이 드는데 재원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준비가 안 된 공약이 아닌가. 이거 이제 노력하겠다 하는 거는 준비가 안 됐다고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보수적인 공약이 아닌가 생각을 하네요. 본인 부담 의료비 상한제, 그다음에 0세부터 5세까지 계층의 무상 양육 보육에 대해서는 타 후보들은 확실한 안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박근혜 후보는 아무런 안도 아직까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재원 마련에 대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된 다음에 이 정부의 예산 편성자들하고 의논을 해서 무리 없는 선에서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사실 야당 후보대로 하면은 한국의 그 재정 파탄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민하게 보는 미국 같은 사회 보면은 이 선거 공약이 자기 백파이어, 자기한테 불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공약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후보들이 좀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고모님, 지금까지는 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과 굉장히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일자리라든가 이제 뭐 가계빚 문제라든가 복지 관련해 살펴봤는데요. 요번에는 뭐 시간이 지금 한 2분 정도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경제 민주화 참 정의부터 힘든 얘기긴 한데 경제 민주화 관련된 박근혜 후보의 공약 조금 살펴봐 주시죠. 제 생각에는 이분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상당히 온건한 그 개혁을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자기 보좌관하고도 의견 상충이 있었고 지금 김종인 씨하고도 굉장히 의견 대립이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분이 점진적인 경제 개혁을 하겠다 하는 거거든요. 이미 된 거, 순환 투자제도 이미 된 거는 다치지 않겠다. 앞으로 이제 제안을 하겠다.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그 질서를 이제 좀 파괴한다 하면은 그 부정적인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온건하게 해결한다. 어차피 이거는 경제 민주화는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려야 되거든요. 경제라는 게 당장 치기로 하면은 부작용만 있고 결과는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이런 온건한 어프로치가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네요. 예, 기업 범죄 처벌에서는 굉장히 지금 강력한 태도를 보이고 그거야 있습니다만, 뭐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도덕적인 어떤 해이는 예. 맞겠지만은 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좀 순차적으로 풀어나가면서 그렇죠. 충격을 줄이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고문님. 순환 출자제에 대해서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시는지? 사실 과거에는 필요했어요. 과거에는. 한국 경제를 지금까지 성장시키는 데는 필요했어요. 예. 근데 앞으로는 시정이 서서히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리고 살 수 없잖아요. 예. 우리가 한국에서 자본이 없었고 정말 그런 미천을 가지고 기업을 크게 하는 데는 이제 순환 투자제가 불가피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은 뭐 이제는 서서히 이제는 변화할 그렇죠. 수 있다. 근데 이것도 급진적으로 하다 보면 또 외국의 적대적 M&A 세력한테 우리가 애써서 키운 기업을 갖다가 또 뺏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순차적으로 접근을 해서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이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거도요. 싶습니다. 예. 체질 개선 아니에요. 예. 외국해서 우리 자기 자식을 온실에서 키울 수 없지 않습니까? 예. 네. 자, 오늘 세계경영연구원의 홍병각 고문과 함께 대선 후보 중에 한 명이죠. 박근혜 후보가 내놓은 경제 관련된 정책들 자세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문님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리고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전에 홍병각 고문님과 함께 박근혜 후보의 대선 정책에 대해서 많은 얘기 나눴는데요.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의견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02-2000-4974부터 5까지 두 대 전화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선 후보들의 경제정책 살펴봤습니다마는 공약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좀 실천이 돼서 우리 경제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분들의 고통, 이분들이라고 하면요. 바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 얘기인데요. 이분들도 좀 어깨 피는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는지요? 한 건물에 통닭집만 5곳이다라는 얘기가 심상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최근 실업난이 가중되면서 창업에 나서는 자영업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얘기인데 하지만 자기 사업에 나선다고 모두 또 행복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더욱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혹 여기에 대해서 나도 할 말 있다 하시는 분 계시면 또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 02-2000-4974부터 5까지 두 대의 전화 열려 있습니다. 일단 전문가와 함께 말씀 좀 나눠보죠. 삼성경제연구소의 김선빈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얼마 전에 연구원님이 지금 삼성경제연구소에 계시는데 내놓은 그 보고서를 가지고 저희가 좀 이슈를 잡아봤고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 증가 추세, OECD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OECD 34개국 중에서 취업자 중에 자영업 종사자 비중이 4위이고 또 최근에 1년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28.6% 정도 됩니다. 다른 나라들이 대부분 자영업자 비중이 그대로 고착돼 있는 거에 비하면 이렇게 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몇 나라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자영업자의 비율이 높은데 자영업자 종사자 증가의 핵심은 뭐 보고서에서 연구원님 말씀하시기를 고밀도화, 고연령화, 고부채화, 뭐 3고 현상이 있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고밀도화라는 것은 그 해당 업종에 취업한 분들 중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비중을 말하는 것이고요. 고연령화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취업자들의 연령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고부채는 자산에 비해서 과도하게 부채를 빌려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부채가 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고밀도화를 살펴봐 주시면서 이제 특정 업종에 많이 자영업자들이 몰려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업종에 특히 많이 이제 몰려 있는지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자영업, 예를 들면 이제 도소매, 음식, 숙박, 임의용 같은 개인 서비스업, 그다음에 운수업 이런 분야의 밀도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0.7%포인트 증가를 했습니다. 예. 대조적으로 지식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1.7%포인트 정도 밀도가 하향된 것으로 봤을 때 그렇군요. 전통 자영업종의 고밀도화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 이렇게 어떤 업종에 자영업자들이 많이 몰리게 되면 결국 경쟁도 심해지게 되고 자영업자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자영업자들의 업종 다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실질적인 대책 필요하지 않을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협동조합법이 다음 달 1일에 발효가 되는데요. 예. 이 협동조합은 그동안 1차 산업에만 에서만 주로 이제 협동조합이 결성이 됐었는데 모든 업종, 금융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협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경쟁력이 취약한 자영업 종사자들이 조직화와 네트워크화를 통해서 경영 역량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여러 시책들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종사자 수가 적은 지식 서비스업 쪽으로 자영업자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1인 창조기업 지원 정책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3중고 중에 고령화 문제란 말이죠. 근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책 중에 협동조합이 하나가 있었고요. 하나는 이제 지식 서비스 산업 쪽으로 자영업자들을 이제 유도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직장 나오셔가지고 새로 취업하는데 그런 교육을 받을 충분한 어떤 여건, 시간이 되는지 그것도 참 좀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연령이 많으신 분들은 이러한 대책과는 다른 트랙으로 운용을 해야 할 텐데요. 먼저 50대 분들이 최근에 대단히 그 자영업에 많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분들 진출 억제를 위해서 사업 지원 서비스와 같은 좀 임금 노동 시장에 좀 더 체류하실 수 있는 업종으로의 유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중간 정도의 숙련이면은 충분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서비스 농업. 그다음에 남성 간병인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사회 서비스로의 유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진입 압력을 낮추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저 연구원님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제 실직을 하신 다음에 창업을 주로 이제 하시는 그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사실 실직을 실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소득원이 없다 보면 사실은 어떤 창업을 하는 데서 충분한 정보를 얻고 고민을 하고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을 해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실직을 하게 되고 나면은 갑자기 소득원이 없어지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창업을 서두르다 보면 사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 실직한 다음에 자영업자들이 창업할 때까지 어떤 뭐 재정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고려돼야 되지 않을는지요? 예, 지금도 이제 부분적으로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 있긴 한데, 지원금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대부분 본인들이 이제 자금을 조달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에 진출하고 있고, 근데 그 자금 자체가 한 4분의 3 정도가 5천만 원 미만이고 또 3분의 1은 500만 원도 채 안 되는 돈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자본 창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실패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또 지금 현재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는 자영업 공제제도에 좀 활발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들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자금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자영업자들 빚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경제 지금 뭐 가계부채 문제 굉장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사실 자영업자 빚들도 거의 가계부채에 포함이 되어져 있거든요. 지금 지적해 주신 3중고 중에 이제 부채 문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 좀 풀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의 4분의 3이 지금 부채가 있는 가구로 나오고 있고요. 또 자영업자들의 부채 비율은 가처분 소득에 대비한 부채 비율이 159.2%로 임금 근로자의 2배를 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부채가 굉장히 크고 또 부채의 성격도 사업자금을 빌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긴급하게 상환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해서 부채를 낮추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뭐 지적해 주신 문제 세 가지, 고밀도 문제, 고부채 문제, 그다음 고령화 문제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뭐 지금 창업하시는 그런 자영업자들 잠깐 살펴보면 대부분 그때까지 이제 모아놓은 돈을 갖다가 창업하는 데 투자를 하는데 사실 연세들이 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실패를 하게 되면 다시 일어설 기회가 참 없다는 것이 참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에게 이제 재기 촉진형 금융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런 정책 방안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중소기업 금융 닥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원용을 해서 자영업에 대한 이제 금융 주치인 자영업 금융 닥터제를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창업 자금을 조달한다든지 운전 자금을 운용한다든지 또 전업 관련된 교육을 받는다든지 할 때 이러한 그 금융 닥터로부터 컨설팅을 받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운용한다면 이분들이 많은 정보에 있어서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창업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제도들이 있는데 뭐 자금도 지원하고요. 그런 관련된 정보들을 어디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는지요? 지금은 이제 고용지원센터라든지 고용지원센터요? 소상공인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지역에 존재합니다만은 이게 아무래도 이제 도시 지역에 많이 편중이 돼 있고 아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기초단체에 다 설치가 돼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용 상담 창구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것이 대단히 기묘해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접근성도 높아지고 정보도 훨씬 더 많이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나름대로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창업하시는 분들 좀 멀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관련되는 좀 기능을 만들어서 그런 정보를 얻고 자금 관련된 지원 혜택을 받는데 조금 접근성이 가까워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연구원님,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아까 그리고 이제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도 받고 증가 추세도 받고 뭐 계속 어려워지긴 하는 것 같은데 좀 나아지리라고 보시는지요? 네, 정부가 대단히 다양한 시책을 조밀하게 운영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영업자들도 과거하고는 달리 그 창업에 있어서 좀 신중함을 보이고 있고 또 좀 사업이 잘 전개될 만한 그런 업종에 대한 관심들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나아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본질적으로 경기 침체 상황 이 상황이 좀 해소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내수와 수출의 선순환 이것이 좀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완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삼성경제연구소 김선빈 수석연구원과 함께 요즘 자영업자들이 겪고 있는 삼중고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필요한 대책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숨차게 달려왔는데요. 박희준의 여보세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어제보다 더 쌀쌀해졌습니다. 첫눈 소식이 있는 곳도 있고요. 이번 주 내내 초겨울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 건강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제 주변에 지금 기침하시는 분들 참 많고 감기 환자들 많은데요. 여러분 감기 옮기지도 말고 옮지도 말고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그리고 참 오늘은 박근혜 후보의 경제정책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내일은 문재인 후보의 대선 관련 경제정책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죠. 02-2000-4974부터 5까지 두 대 전화 항상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다시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